高丽百济全盛之时，强兵100万，南侵5越，北恼幽燕齐鲁，为中国巨渡，随黄石骚，犹豫征辽。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중국 수나라의 두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양광입니다. 이 양광을 후대 사람들은 수양제라는 시호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양제라는 시호에는 하늘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양제를 후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하게 된 것일까? 이 수양제는 우리 역사와도 아주 관련이 깊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3차례에 걸쳐서 고구려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양제가 일으킨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은 장장 16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장기전이었고 그 규모도 가히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거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이고 중국 역사에서도 이때까지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양제는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 또 그는 이 전쟁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수양제가 일으킨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쟁을 일으킨 수양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흔적을 찾아서 중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중국 양자강 하류에 있는 양주시. 양주는 수양제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곳이었다. 13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곳 양주에 수양제의 자취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양주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마을에 수양제의 무덤이 있었다. 황제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봉분이었지만 그 앞에 세워진 비석은 무덤의 주인이 분명 수양제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동안 돌보는 손길 하나 없었는지 봉분의 흙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무덤 한쪽에는 사람들이 오르내린 길이나 있었고 누군가 무덤 꼭대기에 나무로 쐐기를 박아 놓았다. 수양제의 무덤은 그동안 3번이나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그만큼 순환을 겪어왔던 것이다. 여기가 이 지역인가? 现在的是这个。给上去现在的这个位置呀，民间嘛传说就是当时请雷公啊想了一个雷啊，把这个地方打了3个堂啊，一个上雷堂、中雷堂、下雷堂呀，就是死后呀，对他这个报战在他在位的呀，就说雷公都不放过他的意思呀，就是民间的一种传说呀。 신기하게도 전설의 내용처럼 수양제의 무덤 옆에는 움푹 패인 자리가 남아 있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듯 철저히 버림받은 것일까?
그 실마리는 수양제가 후손들에게 남긴 커다란 유산에서 찾을 수 있었다. 130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양제의 유산. 그것은 양자강과 황하를 잇는 대운하였다. 중국의 3대 기적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대운하는 수양제 필생의 대사업이었다. 수양제는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 30년 동안 500만 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하는 집념을 보였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양자강과 낙구를 잇는 통제거와 낙구와 북경을 잇는 영제거다. 완성된 운하의 길이는 1300km에 이른다. 운하의 끝이 닿는 곳은 지금의 북경이다. 당시 수양제는 휘황찬란한 황제의 배를 타고 양자강 하류와 북경을 오갔다고 한다. 중국의 남북을 잇는 대운하. 수양제는 무슨 목적으로 이토록 거대한 물길을 낸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북경대학교의 이효충 교수를 찾았다. 另外隋朝还向北往涿郡开了运河，这应该是隋炀帝时期，他这个到了大业年间，他征高丽的时候，他开的这个运河。那么每一次开运河，他都要动用几十万众。 운하의 끝인 북경 남부에는 탁군이란 지역이 있었다. 이곳이 바로 고구려 정벌의 출발지다. 서기 612년 1월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에 나설 때도 전국 각지에서 소집한 군사들이 운하를 타고 이곳 탁군으로 집결했다. 당시 원정군 규모는 대장 우문술이 지휘하는 좌군 52만 8천 명, 대장 우중문이 지휘하는 우군 52만 8천 명, 수양제가 직접 이끄는 중군 26만 4천 명. 이렇게 탁군에 집결한 수나라 군사는 모두 132만 명. 이들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육군 100만은 요하 쪽으로, 수군 10만은 동래 지역으로 향했다. 출발하는 데만 총 40일, 그 길이도 서울과 부산 거리인 432km에 이르렀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원정이었다. 이 수양제는 수백만 명을 동원해서 운하를 건설하고 전국을 전시체제로 만들면서까지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588년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합니다. 400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중국 땅에 통일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차례차례 정복해서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그것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화 사상이 팽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수나라의 동쪽에 바로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이 고구려는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지도 않았고 또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도도한 고구려를 혼내주기 위해서 이 수나라는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뭔가 선뜻 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동원된 병력이 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2배가 넘는 120만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그야말로 수나라는 이 전쟁을 위해서 아주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엄청난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6년 경남 합천군 성산리에서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스물일곱 개의 거대한 봉분과 천여 기가 넘는 소형 고분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가야 지역 수장들의 공동 무덤이었다. 그런데 무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5세기의 고분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철로 만든 갑주리였다. 군사들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견고한 철제 투구. 말머리에 씌운 철제 말투구. 그리고 말에게 입힌 갑옷 조각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유물들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부산 복천동 11호부는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가야 수장의 고분이다. 그런데 이 고분에서도 옥전 고분에서 출토된 갑주리와 똑같은 모양의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복전동 고분에서는 철제 투구 외에도 철제 목 가리개와 말투구 그리고 말 엉덩이에 달았던 철제 깃발꽂이까지 출토됐다. 이 유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해답을 발견한 곳은 바로 고구려의 벽화였다. 벽화 속에 그려진 고구려 군사의 투구와 목가리개는 두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정확히 일치했다. 역시 고구려 군사가 타고 있는 말의 투구 꼬리 장식도 유물의 모양과 똑같았다. 이 유물들은 틀림없이 고구려의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고구려 벽화 속의 화살통 장식을 그대로 떼어낸 것처럼 가야의 고분에서 똑같은 무늬의 유물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고구려의 갑주가 한반도 남부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AD 400년 경자년 고구려 대병의 그 낙동강 유역으로 이 남정에 그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고구려는 5세기 무렵 한반도 남부 깊숙한 곳까지 세력을 뻗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충북 중원군 입성리. 당시 신라의 땅이었던 이곳에 고구려인들은 비석을 하나 세웠다. 이 중원 고구려비의 희미한 비문 속에 두 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신라톤의 당주. 이것은 신라의 주둔에 있는 고구려군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이렇게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사실은 당시 고구려가 신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구려의 진출은 한반도 남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평남 덕흥리에서 발견된 한 고분 벽과는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준다. 이 무덤의 주인은 고구려의 진이란 사람이다. 그가 유주 지역에 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13명의 부하 태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데 그 태수들의 지역이 벽화 속에 정확히 기록돼 있다. 과연 13 지역은 지금의 어디일까? 단국대 윤내연 교수의 고증을 통해 13 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벽화에 기록된 13 지역은 모두 지금의 북경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5세기 초 고구려가 중국의 북경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강성했다는 증거였다. 그러니까 고구려 영토가 중국의 그 화북 지역의 중심부까지 아주 거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진출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고구려가 이렇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5호 16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북방에 이민족들이 남하해가지고 그 왕조를 세웠다가 망하고 하는 그 단명한 왕조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충분히 고구려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뒤에 우뚝 서 있는 이 비석은 그 높이가 7m에 달하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광개토대왕비입니다. 이 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왕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비석에는 당시 고구려 주변에 있는 국가와 민족을 정복한 이 광개토왕에 대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왕의 업적은 황천에 달하고 그 위력은 사해에 떨쳤다. 자, 이번에 이쪽을 보시면은 이것은 한경남도의 그 한 절터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 유물인 금동판입니다. 이 금동판에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천손, 하늘의 자손. 이 두 가지 유물에 나타나 있는 기록, 태왕, 사해, 천선과 같은 말들은 고구려가 천하를 지배하는 중심 국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또 다른 천하의 중심이었고, 이러한 고구려가 있는 한 중국의 천하는 서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요서 지방의 조양시는 인구 80만 명의 자그마한 도시다. 하지만 1300년 전 이곳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시장이 들어선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 지역의 중요성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탑이 말해주고 있다. 당나라는 당시 이 지역을 차지했다는 표시로 80m 높이의 거대한 탑을 세웠다. 훗날 이 지역을 차지한 요나라도 탑을 세웠다. 요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런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북방의 이민족, 중국, 한반도,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 상인들까지 대거 모여들었던 이 노른자 땅이
6세기 말경에는 바로 고구려의 세력관이었다. 중국의 역사서 신당서는 조양의 옛 지명인 유성에 고려 시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 유성에서 고구려는 북방 민족에게 농산물이나 철을 수출하고 말과 가죽류를 수입했다. 중국과는 말, 황금, 화살 등을 수출하고 비단, 장신구 등을 수입했다. 중개 무역권도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다. 당시 고구려의 무역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몽고 고원에서 발견됐다. 돌궐이 세운 이 비석에는 552년 고구려에서 사신이 다녀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고구려의 사신들은 널리 중앙아시아까지 왕래하고 있었다. 외교는 무역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고구려의 무역은 해상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기 438년 고구려는 800필의 말을 남송으로 수출한다. 당시 고구려는 황해의 해상권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국이었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경제력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경제력은 자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도 있겠지만은 북방과 남방에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역하는 중개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권과 교역권, 이것이 바로 고구려 수나라 전쟁의 또 다른 이유였던 것이다. 수나라가 국군을 걸고 일으켰던 이 전쟁의 두 번째 이유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전쟁의 원인은 이것뿐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용만 선생님, 이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두 나라의 전쟁의 원인은 문명의 충돌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5세기 이후 고구려는 동방사의 맹주로 자리하면서 독자적인 문명권을 형성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분벽화, 높은 수준의 천문학과 건축술 등 중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문명을 이루어왔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이러한 고구려마저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의 천자의 지배하에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세계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고구려와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곧 전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은 문명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문명대전이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자존심을 걸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것은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신무기의 일종인 운제입니다. 지금 상태는 이 축소해 놓은 모양이지만은 실제 이 사다리를 이렇게 펼치면은 약 40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고구려의 높은 성벽을 넘기 위해서 수나라는 이런 무기를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나라의 전쟁 준비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북방의 이민족을 막기 위해 쌓았던 중국의 만리장성은 수나라가 들어서기까지 오랫동안 버려진 채 훼손돼 가고 있었다. 고구려 정벌을 앞두고 수양제는 이 만리장성을 보수하는 대공사를 벌인다. 이 공사에 동원된 장정만도 100만 명에 이르렀다. 수양제로서는 고구려 정벌에 앞서 변방의 수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607년 수양제는 대대적인 신무기 개발을 명령한다.
당시 개발된 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기 연구가 김성태 씨의 자문을 구했다. 이것은 당시 개발된 소차라는 무기다. 소차는 엘리베이터처럼 움직이면서 성 안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용 차량이다. 네모난 상자처럼 보이는 이것은 전호피차. 전호피차는 성벽 가까이에 접근해서 땅을 팔 수 있도록 만든 장갑 무기다.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성 안으로 몰래 진입하려 한 것이다. 포행차란 이름의 무기도 있었다. 이것은 발석차라고도 하는데 수백 가닥의 줄을 한꺼번에 잡아당겨 거대한 돌을 날려보내는 무기다. 운제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높은 성벽을 오르기 위해 40m의 사다리를 펼칠 수 있도록 보완된 무기다. 당차라는 강력한 무기도 개발됐다. 당차는 거대한 쇠망치를 앞뒤로 흔들어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한다. 또 수십 명의 군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팔륜 누차도 개발했다. 중국 산동반도의 등주성은 당시 중국의 주요 무역항이자 수군 기지가 있던 곳이다. 고구려 정벌을 위해 10만 수군이 출발한 곳도 바로 이곳 등주성 지역이다. 출정에 앞서 등주성 일대에서도 대대적인 전쟁 준비가 이루어졌다. 因为高句丽这个地方要走海路了，所以它主要就是造战船。到一开始要征伐高丽的时候，他就派工匠，尤其从南方有水的地方的造船的工匠，调到山东去，在莱州湾造大船。大概最初造了500艘大船吧，就是准备从海路进攻。 당시 수나라 군사들은 어떤 배를 타고 갔을까?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만들어진 전선 중에서 한 척의 도면을 구할 수 있었다. 도면을 토대로 영상 복원한 수나라의 5층 누선이다. 최고 1000명의 군사를 태울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군함이었다. 이렇게 만반의 전쟁 준비를 마치고 수나라 군사들은 의기양양하게 고구려 정벌에 나선 것이다. 수나라가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고구려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풀어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평원왕은 기병 1만을 동원해서 수나라의 이 영주 지방을 선제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수나라가 이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또 실질적인 이 전쟁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나라의 전력을 슬쩍 떠봤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고구려의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수나라와의 일전을 앞두고 고구려의 이 자신만만해했던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이 감도는 고구려의 땅. 중국 요령성 등타편에는 그 역사의 현장이 있다. 고구려의 백암성. 130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건만 지금도 백암성은 장엄한 옛 모습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성이었다. 수나라가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든 것도 모두 고구려의 성을 넘기 위해서였다. 도대체 고구려의 성은 어떤 위력을 가진 것일까? 현재 남아있는 백암성 성벽은 높이가 10m, 원래의 높이는 15m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릉 지역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구축한 백암성은 가장 높은 곳에 총지휘소인 장대를 설치했다. 성 내부는 반구릉지대로 한쪽 면은 태자하란 강을 끼고 있고 그 안에 마을이 형성돼 있었다. 백암성의 다른 한쪽은 200m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다. 고구려의 성은 이렇게 최대한 자연 지형을 이용했던 것이다. 고구려의 성은 축성법도 독특했다. 성벽 아래는 마치 계단처럼 차곡차곡 안으로 돌을 들여 쌓고 있었다. 성벽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만든 것이다. 고구려인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성을 쌓았을 것이다. 성벽을 넘어오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 성은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치. 백암성은 60m 간격으로 거대한 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치의 간격은 화살이 미치는 사정거리를 정확히 계산한 것이다. 적군이 성벽을 오르면 고구려군은 곧바로 공격에 나선다. 치가 설치된 성에서는 이렇게 세 방향에서의 공격이 가능하다. 현재 백암성의 성문은 무너지고 없는 상태지만 성문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고구려 성의 특징이다. 성문은 반원형 성벽으로 감싸여 있고 그 안에 들어온 적군은 꼼짝없이 갇힌 채 화살 공격을 받게 된다. 고구려인들의 무기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견고한 성들이 줄지어서 고구려의 제1차 방어선을 이루고 있었다. 이 중 비사성에서 용담 산성에 이르는 성벽이 바로 천리장성이다. 이번에는 고구려 해양 방어의 요새였던 비사성을 찾아보았다. 비사성의 현재 위치는 중국 요령성 금현의 우뚝 솟은 대흑산이었다. 산 정상을 휘두른 길다란 성벽.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비사성이었다. 지금은 대흑산 산성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고구려가 세운 이 비사성에는 청일전쟁 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해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사성은 천년의 세월 뒤에도 여전히 천혜의 요새였다.
최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고 한다. 요동 제1의 전망을 자랑하는 비사성. (1300년) 전 고구려는 바로 이곳에서 저 멀리 바다로 진격해오는 수나라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와 수나라는 16년 동안 4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1차 전쟁과 3, 4차 전쟁에서 이 수나라는 제대로 된 공격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국의 역사서는 그 이유를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패전의 이유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이 고구려와 수나라가 본격적인 접전을 벌인 것은 2차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살수대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수대첩은 이 전쟁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구려 대 수나라 두 천하의 중심이 맞붙었던 그 일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2차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612년 4월 수나라의 백만 대군은 요화를 건너 고구려의 요동성으로 진격했다. 지금의 중국 요령성의 요양시는 당시 고구려의 관문이자 요동 지역 최고의 요새였던 요동성이 있던 곳이다. 수나라 백만 대군을 상대로 싸웠던 요동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동성의 흔적은 이곳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요동성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남아있어 옛 모습을 복원해 볼 수 있다. 요동성은 평지에 세워진 성이었다. 성벽의 높이는 30m. 수나라 군사는 단 한 번도 이 성벽을 넘지 못했다. 요동성은 수나라 백만 대군의 발목을 3개월째 잡고 있었다. 요동성 함락에 실패한 수양제는 별동대 30만을 조직해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을 공략한다. 바다로 진격하는 수군과 합동작전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수군은 비사성을 중심으로 수나라군의 보급로를 차단한다. 수나라의 별동대는 식량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진격을 하게 된 것이다. 신기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기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네. 이미 싸움에 이겨 공이 높았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떠한가. 당시 고구려 장수 울지문덕은 수나라의 별동대를 물리치기 위해 유인작전을 펼쳤다. 고구려의 유인작전이 성공을 거둔 곳은 지금의 청천강인 바로 살수. 고구려군은 미리 살수의 강 상류에 뚝을 쌓고 수나라군이 건너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7월 초순 유인작전에 말려든 수나라군은 살수를 건너 평양으로 진격한다. 그러나 식량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수나라군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기 시작한다. 때맞춰 고구려군은 미리 쌓아둔 뚝을 무너뜨리고 수나라군의 허리를 끊는다. 그리고 고립된 수나라군의 선두와 후미에 총 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패주하는 수나라 군사를 쫓아 고구려군은 압록강까지 추격해 들어갔다.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수나라 군사는 거의 없었다.
고구려의 대승이었다. 역사 속의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북경대 도서관을 찾았다. 실패의 역사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은 중국의 기록 속에서 드디어 살수 전쟁의 대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은 당시 수나라의 참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요동을 건너간 군사는 모두 30만 5천 명. 그러나 돌아온 군사는 오직 2,700명뿐이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한 후 수나라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이런 반전가요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긴 창은 하늘을 덮고 칼과 전차는 햇빛에 반짝이네. 산 위에서는 사슴과 노루를 잡지만 산 아래에서는 소와 양을 잡는다네. 문득 들으니 관군이 왔다는데 창검으로 고구려를 친다 하네. 허나 요동에 가면 오직 죽음뿐. 온몸이 찔리고 머리가 잘릴 것을. 당시 수나라의 백성들은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수백만의 원혼을 만들어낸 이 전쟁에서 수나라는 졌습니다. 그렇다면 패자가 된 수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끝난 후 수양제가 머물렀다는 수양제 궁궐터를 찾았다. 这边，从这边门吧，户口要进去啊。这个外面这个。물 있는 저쪽 넘어는. 这条是护城河呀，这条是护城河。护城河呀。外面这个地方一个斜过去一个，这个是瓮城，始皇门的瓮城。수양제 궁궐은 모두 차밭으로 변해 있었다. 일자가 전부 다 수양제 궁전터다. 네, 궁전만 알고. 네. 이거 여기는 이제 국벽, 여기가 이제 문이고, 정문 자리고. 문이 있던 자리에는 길이 들어서 버렸다. 감쪽같이 사라진 궁궐처럼 어쩌면 중국인들에게 수양제는 잊고 싶은 역사의 인물인지도 모른다. 고구려에 패배한 후 수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인다. 그런 와중에서도 수양제는 100여 명의 미녀와 함께 호의호식을 즐겼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 패한 지 4년 뒤인 618년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군 사령관 우문술의 아들에게 피살당한다. 그해 중국에는 이세민이 세운 당나라가 새로운 통일 왕조로 들어섰다. 전쟁이 끝난 지 5년, 당은 고구려에 한 장의 국서를 보낸다. 우리나라와 귀국은 각자의 영토를 잘 보존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니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수나라가 귀국을 침공하여 피해를 입히고 우리 또한 피해가 크니 그것이 양국의 우호에 장애가 될까 두렵습니다. 먼저 당에 있는 귀국의 포로를 송환하오니 귀국에서도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국력이 쇠한 중국은 이렇듯 먼저 화해를 요청해왔다. 이로써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명실상부한 패자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고구려가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수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군사 강국이었고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이런 고구려가 있는 한 중국의 천하 통일은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영토, 문화, 경제력에까지 아주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생존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수나라는 고구려와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통일된 왕조는 도전을 해야만 했었고 또 그 도전을 물리친 고구려의 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고구려의 참모습입니다.